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대리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쵸? 복대리가 뭔지를 배웠잖아요. 자, 그런데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복대리까지를 설명을 하면서 대리인이 정당 권한을 가지고 본인을 대리했는지, 정당 권한이 없이 본인을 대리했는지, 요 자체를 아예 구별하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건 뭔 얘기냐면, 복대리까지는 유권 대리를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정당 권한을 가지고 본인을 대리했음을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권 대리를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했으면 정당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당 권한이 없이 한 무권 대리를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여기 이 시간에 무권 대리에서 대체 무권 대리가 정확하게 무엇이며 이 무권 대리에서 그 논점들이 무엇이며 요것들만 우리가 잡아도 이 시간에 잡아도 우리는 소개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설명을 들을 때 알아들을만 하시죠? 그러면 된 거예요. 내가 이 기억을 유지한다, 유지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렇게 크게 나는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유지가 오랫동안 되면 좋죠. 안 되더라도 전혀 슬퍼하거나 노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최상수 씨 노래 중에 보면 동해인가 해운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해요. 그 노래 전체에서 이 가사를 사랑해 이 순간만은 진실이었어. 아니 내가 그 순간만 진실이면 되지 뭐 내가 영원히 진실할 필요는 없잖아. 아 그 순간만 진실이었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순간 수업을 받는 이 순간 내가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어. 그러면 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반복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기억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반복을 통해서 또다시 재생하고 또다시 반복을 통해서 또 재생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순간 내가 제 설명을 들은 그 순간 아 그렇구나라고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죠. 그럼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우리 이제 뉴페이스 두 분이서 굉장히 반가워요. 이제 두 분은 내가 이제 도장 찍었는데 결석하면 머리털 진짜 뜯을 거예요. 네. 자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제 제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갑의 토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을이 이렇습니다. 저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하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의 대리인 을, 이게 현명이죠. 현명하고서 행한 이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요게 대리행위예요. 현명하고서 행한 이 법률행위를 우리는 대리행위를 한다고 이미 정의 내렸죠? 그래서 을과 병에서 이루어진 이 매매가 현명하고서 했기 때문에 요 매매가 갑을 대리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행위라 불러요? 대리행위. 그러면 분명히 을이라는 자는 갑의 대리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은 본인이 되겠죠. 그럼 병은 당연히 상대방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을이라는 자가 갑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모습 아니에요? 그럼 이때 을이란 자가 갑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했다면 이걸 유권 대리라고 해요. 근데 이때 이 을이란 자가 매매 체결 대리권이 없이 했다면 이걸 무권 대리라고 그래요. 그럼 봐보세요. 지금 을이란 자가 매매 체결 권한이 없어요. 그래도 분명히 을은 요 갑을 대리해서 매매 체결한 건 맞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도 본인을 대리하는 거예요. 유권 대리만 본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무권 대리도 본인을 대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이 하는 것 뿐이에요.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 유권 대리, 무권 대리는 모습은 똑같아. 똑같은 모습인데 이때 매매 체결 권한을 가지고 하면 유권 대리가 되는 거고 매매 체결 권한이 없이 하면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요건 잡아졌어요. 그러면 분명히 을은 갑의 대리인 맞죠? 근데 문제는 요 을이란 자가 분명히 갑의 대리인 맞는데 이 자가 갑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얘는 갑을 대리해서 매매 체결 권한이 없잖아요. 그럼
그러면 이 의뢰한자는 분명히 대리는 대리인데 권한이 없는 대리인 아니에요. 권한이 없는 대리니까 앞에다 권한 없다는 한자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무권이라고. 그래서 이걸 무권 대리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리인인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다 이 말이에요. 대리는 대리인인데 얘가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 그러면 이 매매는 분명히 대리행위 맞죠? 요 매매는 분명히 갑을 대리해서 하는 거니까 대리행위 맞잖아요. 대리행위는 대리행위인데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매매라는 대리행위는 권한이 없이 이루어진 대리행위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한자로 권한 없다는 말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권 대리행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권이라는 단어를 빼보세요. 그럼 을은 분명히 대리인 맞아요. 요 매매는 대리행위 맞는 거예요. 근데 다만 권한 없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무권 대리행위. 권한이 없는 대리니까 무권 대리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이제 무권 대리가 뭔지는 아셨죠? 아셨죠? 그러면 이제 무권 대리인, 무권 대리행위 이것도 아셨잖아요. 그럼 이제 요 무권 대리의 그러면 논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과연 그러면 요 대리를 하는 자가, 대리나 칭한 자가 권한도 없이 본인을 대해서 매매 체결했잖아요. 그럼 요 무권 대리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 본인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냐, 책임지지 않느냐, 여기에 논점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법은 상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 살고 계십니다. 살고 계세요. 근데 어떤 자가 여러분이나 대리를 하면서 여러분 매매 체결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여러분의 대리를 하면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해버렸다고 합시다. 여러분 대리해서. 그럼 이때 본인 여러분에서 그걸 책임져야 되느냐 책임지지 않느냐는 거죠. 법은 상식이에요. 아, 나는 매매 체결 권한도 준 적이 없는데 그자가 나를 대리했다고 해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권 대리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책임지지 않는다. 분명히 책임지지 않겠죠. 여기에 지금 상식에 부합하는 모습 아니에요. 만약 이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버리면요, 우리는 정상적 삶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려요. 어떤 놈이 내가 대리권도 준 적이 없는데 어떤 놈이 나 대리하면서 내 거 팔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책임져야 된다라면 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봐보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제 그러면 이 병이라는 상대방 봐보세요. 요 우리 지금 대리나 칭한 자 아니에요. 이자가 분명히 매매계약 체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권한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봐보세요. 요 대리나 칭한 자가 매매 체결 권한이 없는데 있다고 믿을 수도 있어, 없어요? 이렇게 있다고 믿을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대리나 칭한 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데 있다고 믿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있다고 믿었는데 왜 있다고 믿었냐면 본인이 믿게끔 일조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믿게끔 일조를 해서 이렇게 믿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일조해서 이렇게 믿었다면 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 신뢰를 보호해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습에서 상대방이 보호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요 상대방이 요 토지를 가져올 수 있어야만 보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토지를 누가 넘겨주는 거예요? 본인이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본인이 묻건드리면 본인에 대해서 뭐 해야만? 책임을 져야만 상대방이 보호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됩니까?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가 분석해 볼게요. 여기 묻건대리 행위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책임지지 않잖아요. 근데 묻건대리 본인이 지금 이건 또 책임지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 보니까 묻건대리 모습도 두 가지로 보이잖아요. 지금 이 묻건대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묻건대리 모습이 있는 반면에 묻건드리지만 본인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묻건드리는 모습도 존재한다고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용어 하나 등장해요.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러면 본인에게 책임을 지는 묻건드리가 존재하고 있죠. 본인에게 그러면 책임을 지는 묻건드리가 존재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뭐라고 불러주냐면 표현대리라고.
뭐라 불러줘요? 다시 한번 정의 내려요.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무권대리가 있잖아요. 이걸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표현대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무권대리를 앞으로 우리는 뭐라 하자고요? 표현대리. 그래서 표현대리 정의를 이렇게 내리면 돼요. 표현대리란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무권대리를 말한다. 이렇게 내리면 되잖아요. 다시 한번. 표현대리란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무권대리를 말한다.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봐요. 이 원이 무권대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원이. 그러면 요 빗금친 부분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야. 그러면 이 부분이 표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표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표현들을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냐면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협의의 무권대리.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앞에 있는 무권대리는 가만히 보니까 협의의 무권대리 플러스 표현대리로 이루어졌잖아요. 앞에 있는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 플러스 표현대리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무권대리는 넓어요, 좁아요? 넓죠? 넓으니까 넓다라는 말을 써주면 되잖아요. 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제 설명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좀 질문할게요. 여기 봐세요. 그러면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죠. 그러면 제가 이 표현대리를 유권대리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일종이에요.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잖아요.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인데 다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대리도 유권대리가 아니라 무슨 대리? 무권대리인데 다만 무권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아셨어요? 다시 한번. 본인에게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를 우리는 뭘 하자고요? 표현대리. 표현대리를 제외한 나머지 무권대리를 협의의 무권대리.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무권대리 모습이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협의의 무권대리 모습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표현대리 모습으로 나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법은 상식이에요. 민법은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식이라는 이 잣대를 가지고 대보세요. 그러면 무권대리 모습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게 원칙적 모습이라 봐야 될까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적 모습을 봐야 될까요? 무권대리는. 지는 거, 지지 않는 거? 지지 않는 게 원칙적 모습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협의의 무권대리가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 되는 거고 요 표현대리가 무권대리 예외적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냐고요?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칙, 예외. 원칙, 예외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를 먼저 살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예외적 모습인 표현대리를 살피는 게 논리에 부합한 거예요. 제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협의의 무권대리를 가지고 이제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무권대리가 뭔지를 다 정의 내렸으니까 지금 을이 이렇습니다. 저는 갑에 대는 을입니다. 라고 하면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갑에 대는 을, 이걸 현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현명하고서 행한 법률행위를 우리는 대리행위라고 그러죠. 근데 그러면 을이 대리인고 갑이 본인 아니에요. 벽이 상대방인데. 그러면 이때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권한을 가지고 하면 유권대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매매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없이 하면 무권대리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요 을이란 갑을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갑을 대리해서 매매계약 체결할 권한이 없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자는 대리인은 대리인데 권한이 없죠. 그래서 권한 없는 대리인이라고 해서 무권대리인. 그러면 이 매매는 대리인은 대리인인데 권한 없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무권대리인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럼 봐보세요. 요 매매라는 요 대리인이잖아요. 요 매매라는 대행이 효과입니다. 이 효과는 대금과 토지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지금 이랬었어요. 그러면 이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책임지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본인이 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요 무건대리 효과가 본인한테는 기속한다 안 한다? 효과가 기속하지 않는다 이 소리죠. 아, 효과가 기속하지 않으니까 책임지지 않겠죠. 그러면 효과가 기속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요 매매나 무건대리 효과가 본인에게는 이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거 써먹어야지 이제. 자, 우리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무효. 효과가 발생한 상태를 뭐란다? 그러면 이 매매라는 요 무건대리 행위가 본인은 효과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건 경우는 요 매매라는 무건대리는 본인 각각에서는 유효다 무효다? 요 소리 아니에요. 그럼 봐보세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낸 거예요. 이 살을 딱 깔아놓고 갑과 병 사이에 매매는 무효이다 해놨어. OX. O가 되잖아요. 이 매매격은 갑의 관계에서는 본인 갑의 관계에서는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그걸 여러분 시험에 27회 때 시험 지문에 딱 깔아놓은 거예요. 매매격은 갑과 관계에서는 유효 무효. 무효다. 이렇게 딱 써놓으니까 이게 또 무슨 소리야 그래 버리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무효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는 갑의 관계에서는 유효가 아니라 뭐가 돼버려요? 무효. 그러면 실은 무건대리 본질은 이 매매라는 이 무건대리 행위가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실은 본질은 무건대리과 상대방 둘의 문제인 거죠. 둘의 문제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갑의 소유 토지인데 이게 시가 2억 상당의 토지라고 가정할게요. 2억 상당의 토지예요. 근데 이 을이라는 무건대리인이 얼마나 썰레발을 풀어버렸던지 요 병이란 자와 3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얼마에? 그런데 문제는 봐보세요. 이 매매가 이 본인 갑의 관계에서는 무효잖아요. 무효인 경우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도 없죠. 그러면 갑은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없어? 그러면 갑은 병한테 3억 달라고 못 하잖아요. 잠이 올까요? 잠 못 이룬 밤이 되겠죠. 제 말 아시겠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게 분명히 무건대리인데 이 경우는 본인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잖아요. 그럼 봐보세요. 우리는 무건대리 그러면 언제나 본인한테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비록 무건대리지만 본인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봐보세요. 지금 요 병이란 자는 이 토지를 얼마에 사기로 의도했어요? 3억.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무건대리인은 분명히 본인과 무효지만은 이게 본인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뭐라고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이런 무효인 무건대리인을 유효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남겨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걸 유효로 만들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상대방과의 불합리하냐는 거예요. 상대방은 어차피 얼마에 의도한 거예요? 3억에 살려고 의도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이걸 유효로 만든다고 해서 상대한테 불리한 거 아니잖아요. 상대 의도한 대로 되는 거니까. 그럼 오히려 이 법률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무효인 무건대리인을 유효로 쓰는 여지를 남겨둔다 그랬죠. 그럼 무효가 유효로 바뀔 수 있다는 소리죠. 무효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무효? 그래서 이 무건대리 행위는 본인과의 관계에서 무효는 무효이지만 이게 확정적인 무효 상태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왜? 언제나 이게 본인한테 불리한 게 아니라 때로는 이게 유리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무슨 무효 상태로 난다고요? 유동적 무효 상태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봐봐요. 이때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무건대리 행위를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자, 이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요걸 추인이라 불러요. 뭐라 불러요? 추인.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무건대리 행위를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를 추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왜 이처럼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무권대행을 확정적 유효로 만든 본인 일방적 의사표를 추인이라고 할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 봐봐요. 그러면 이 소리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여기 매매라는 무권대행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걸 본인이 매매란 이 무권대행을 인정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합니다. 내가 이걸 인정해 주겠다라고 의사표시했죠.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이 매매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2017년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나 봐요. 이해됐어요? 그랬더니 이 본인이 요 매매란 무권대를 언제 인정했냐면 2017년 7월 1일 날 인정을 했나 봐요. 그러면 무권대리 행위가 행해지고 난 이후에 인정한 거죠. 그러면 일이 행해지고 난 이후죠. 일이 행해지고 난 후를 한자로 쓰면 뭐가 되냐면 이게 추후예요. 추후가 뭐냐면 나중이라는 소리야. 나중.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니까 나중에 인정한 거죠. 그러면 추후에 인정을 했잖아요. 추후에 인정한다고 의사 표시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인인 거예요. 이제 추인 의미 아셨어요? 추후에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추후에 그 매매라는 무권대를 인정하겠다라고 본인이 의사표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추인이라고 쓴 거예요. 이제 추인 아셨어요? 그럼 봐보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본인이 이런 무권대를 무조건 추인해야 돼요? 그럼 본인은 무권대리인을 뭐 하지 않겠다? 추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본인이 이런 거예요. 자신의 이 무권대를 추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우리한테 알릴 수 있어 없어요? 알리는 걸 뭐라 그래요? 통지. 알리는 걸 뭐라 그래요? 통지. 그러면 추인하지 않겠다고 통지해 주는 거예요. 자, 유동정의 상태에 있는 무권대리인을 확정적인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봐보세요. 지금 유동정 상태의 무권대리 매매하는 무권대리인을 뭐 하지 않겠다? 추인하지 않겠다라고 우리한테 알렸죠. 그러면 더 이상 그러면 이게 유효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없어요? 절대 이제 유효로 바뀔 여지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게 확정적 무효 상태로 바뀌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뭘 하냐면 추인 거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아니 추인하지 않겠다 이게 추인 거절이지 뭐예요. 추인하지 않겠다고 우리한테 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추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추인한 단어를 썼고 추인 거절은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인의 정의, 추인 거절의 정의를 내려봐야 돼요. 이 칠판에 써져 있는 거 가지고 정의를 내릴 거예요. 자, 추인이란 봐보세요. 유동적 무효 상태의 무권대행위를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를 추인이라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제가 추인 거절이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무권대행위를 확정적 무효로 만드는 본인의 의사의 통지를 추인 거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지금 설명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무권대리 행위가 존재해요. 본인이 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고자 해요. 본인이 추인하려면 이 무권대리 행위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어야 되겠죠.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려면 이 무권대리 행위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 상태에 있어야 되잖아요. 왜? 추인한 개념을 제가 이렇게 잡았잖아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무권대는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본인 일방적 의사표를 뭘 한다? 추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본인이 무권대를 추인하려면 요 무권대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요? 자, 또 봐보세요. 제가 추인 거절 정의를 이렇게 내려줬잖아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무권대행위를 확정적 무효로 만드는 본인의 의사의 통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본인이 무권대행위를 추인 거절하고자 해요. 그럼 무권대행위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어야만 추인 거절을 통해서 확정적 무효로 만들 거 아니에요. 제 설명 아시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본인이 추인을 했어요. 보세요. 본인이 추인해버렸죠. 그러면 유동적 무효는 없어져 버렸죠. 확정 유효로 바뀌어버렸잖아. 추인한 순간. 확정 유효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추인하고 나면 추인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을 못 하잖아요. 유동적 무효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해됐어요? 자,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무권된 행위를. 그러면 유동적 무효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게 확정적 무효로 바뀌어 버렸죠. 확정 무효로 바뀌어 버렸잖아. 그러면 추인 거절하면 추인하고 싶어도 추인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오네. 추인하면 더 이상 추인 거절을 못 하겠죠. 추인 거절하면 더 이상 추인을 못 하죠. 이제 이걸 암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추인 후에는 추인 거절 못 하고, 추인 거절은 추인 못 한다. 이렇게 암기를 해요. 이게 과연 암기할 사항인지, 아니면 추인에 대한 정의, 추인 거절한 정의가 나면 당연히 이게 논리기교로 나오는 건지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추인한 개념 자체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무권된 행위를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걸 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본인이 무권된 행위를 추인하려면 이 무권된 행위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건 맞죠? 자, 추인 거절 제가 정의를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무권된 행위를 확정적 무효로 만드는 본인 의사통지적 추인 거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본인이 무권된 행위를 추인 거절 통해서 확정적 무효로 만들려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추인한 순간 유동적 무효는 사라져버리고 확정적 유효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추인하면 더 이상 추인 거절 못 하겠죠. 자, 본인이 추인 거절 해버리면 유동적 무효는 사라지고 확정 무효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추인 거절로 더 이상 추인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인에 대한 개념적 정의, 추인 거절한 개념적 정의를 정확히 세우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요. 자, 이게 됐어요? 자,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그럼 본인은 이 무권된 행위를 추인과 추인 거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봐봐요. 본인이 추인하면 이 무권된 행위는 확정적 상태로 바뀌죠. 추인 거절도 확정적 상태로 바뀌죠. 근데 아직 추인도 추인 거절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전히 유동적 아니에요? 유동적이라는 건 달리 말하면 불확정적이단 말이야. 뭐라고요? 그러면 지금 법률 관계가 이게 확정된 모습이 아니라 불확정적 상태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불확정 상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매매란 무권들은 행해졌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됐어요? 행해졌는데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났다고 할게요. 한 3년 지난 뒤에 갑자기 본인이 그런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런 거예요. 야, 나 이 매매 무권들은 추인했다? 그러니까 네 돈 주라? 그러면 상대방 3년 지났잖아요. 자기가 뭘 했는지도 기억도 나도 않는데 갑자기 돈 줘야 돼. 이건 황당한 시츄에이션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봐보세요. 이런 불확정 상태에 놓여있는 이 법률 관계를 좀 신속하게 유효가 되든 무효가 되든 신속하게 확정시킬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법률을 확정시키려면 본인이 추인해주던 본인이 추인 거절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만 확정될 거 아니에요. 이때 추인과 추인 거절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누구에게? 본인에게 네 추인할 것인지 추인 거절은 빨리 좀 해달라고 재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이걸 최고라고 그래. 이걸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는 우리가 재촉하는 걸 최고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봐봐요. 요 상대방이 최고를 인정한 이유가 있어요. 왜 상대방한테 최고를 인정할까요? 법률 관계를 빨리 확정시키려고 내가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최고권을 상대방한테 인정한 이유는 이런 불확정 상태에 있는 법률 관계를 확정시키려고 빨리 신속하게 좀 확정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최고권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본인에게 당신 추인할 것인지 추인 거절할 건지 빨리 좀 결정 좀 해주소 라고 이렇게 재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재촉했더니 재촉했더니 본인이 이럽니다. 추인 하겠다. 나는 추인 거절 하겠다. 라고 알려줬어요. 이렇게 알려줬다 해봐요. 그러면 본인이 추인했으니까 이건 확정적 이제 유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인 거절은 확정적 무효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주면 좋으련만 상대방이 채우고 있는데 이 본인이 말이에요. 말도 안 해. 전혀 확답이 없어. 추인도 추인 거절도 안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분명히 상대방이
추인할 것인지 추인 거절 것인지 빨리 좀 해달라고 재촉을 했는데 본인이 그에 대해서 확답을 안 해버리죠.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확답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걸 유동적 무효 상태로 놔둘 것이냐는 거예요. 본인이 확답을 발신하지 않으면, 확답해 주지 않으면 여전히 이것을 그러면 상대방이 채고했을 때, 재촉했을 때 본인이 확답을 해주지 않으면 여전히 이걸 유동적 무효 상태에 놔둘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채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걔한테 확답을 해주지 않았을 때 여전히 유동적 무효 상태에 놔둔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상대방한테 채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상대방의 채권을 인정한 이유는 이 법률관계를 좀 신속하게 확정시킬 목적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확답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여전히 유동적 무효 상태, 불확정 상태에 놔둔다라면 굳이 상대방의 채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전에 확답을 발신하지 않는다면 이게 유효가 되든 무효가 되든 양자 간에 확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이제 확정시키려면 추인이든 추인거절론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확답을 하지 않았을 때 추인으로 처리해버리면 어떤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추인으로 처리하면 이게 유효가 돼버리잖아. 그럼 본인이 얘도 책임져야 되잖아, 이제. 그럼 봐보세요. 본인이 요 매매는 무건돼서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잖아요. 얘기한 적도 없는 사람한테 확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네 책임져! 라고 강제한다는 건 불합리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확답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추인 거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인 거절로 보는 거예요. 추인으로 보지 않고 추인 거절로 보는 거예요. 왜? 이게 추인으로 봐버리면 불합리하거든. 본인이 내가 이걸 책임지겠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확답하지 않고 네 책임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추인 거절로 처리해서 확정적 무효 상태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또 봐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런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무권 대리 행위를 확정적인 무효로 만드는 요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 표시가 있어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무권 대리 행위를 확정적 무효로 만드는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 표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걸 철회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은 또 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철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철회 정의를 이렇게 내려줬잖아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무권 행위를 확정적 무효로 만드는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표를 제가 철회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지금 무권 대리 행위를 철회하고자 해요. 그러면 무권 대리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저 모습 봐보세요. 본인이 추인해버린 순간 이게 어떤 상태로 바뀌어버렸어요? 확정 유효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유동적 무효는 없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이 철회를 추인 전까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철회는 언제까지 하라고? 왜 철회를 이제 추인 전까지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알겠냐고요? 그러면 자 봐요. 자, 본인이 추인을 해버렸어요. 추인한 순간 이게 확정적 유효로 바뀌어버렸죠. 유동적 무효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제가 철회라는 개념 자체를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무권 대리 행위를 확정적인 유효로 만드는 무효로 만드는 상대방 일방적 의사표의 철회라고 그랬잖아요. 철회하려면 이게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추인해버리면 유동적 무효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확정적 유효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철회하면 추인하면 철회를 못하겠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보세요. 상대방이 그럼 무권대리를 철회를 했다고 해봐요. 그럼 이게 어떤 상태가 돼버렸어요? 확정적 무효 상태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면 추인한 개념 자체가 유동적 무효 상태의 무권대리를 확정 유효로 만드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 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추인하려면 무권대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철회를 해버렸어요. 어떤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효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철회를 하면 더 이상 추인을 못하겠네요. 이런 논리 기결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우리 선생님 암기합니다. 본인이 추인에는 상대방 철회 못해. 상대방 철회 후에는 본인 추인 못해. 암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게 암기할 사항이 되냐는 거예요. 당연히 추인과 철회의 개념 속에서 이게 당연히 나와야 될 얘기들인데. 맞죠? 당연히 나와야 될 얘기 아니에요? 추인한 개념 자체가
유동적 무효 상태의 무권대리를 확정 이유로 만드는 게 추인이니까 본인이 추인하려면 이 무권대리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어야 되잖아요. 체류한 개념 자체가 유동적 무효 상태 무권대리를 확정적 무효로 만드는 본인의 상대와 일방적 의사표를 처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처리하려면 무슨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처리하는 순간 확정 무효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하고 싶어도 추인을 못하게 되는 거고, 본인이 추인한 순간 이게 확정적 유효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처리하고 싶어도 처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세워놓으면 굳이 우리는 암기하지 않아도 그 정의 속에서 논리 기결로서 이렇구나라고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끌고 가야 될 부분들을 우리들은 막 암기만 열심히 하려고 그래. 되도록이면 공부할 때 암기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암기량이 많으면서록 우리가 버거워집니다. 버거워져. 자꾸 공부하면서 자꾸 암기량이 막 많다고 많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에는. 결국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 형태로 많이 가요. 그래서 실제 그런 분들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암기할 양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논리적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개념단 정확하게 정의를 세우면 당연히 이렇게 돼, 당연히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처리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정의를 세우지 정의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이 암기할 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아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됐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게 뭔지 정확한 정의를, 그게 뭔지 정확한 정의를 세우고 그 속에서 그러면 이런 거 이게 이러니까 그러면 이렇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논리적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공부가 이루어져야만 공부량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처음 배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새로운 것들 아니에요. 새로운 거니까 공부량이 쫙 늘어지잖아요. 많아지겠죠. 그러다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다 갔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공부량이 쭉 줄어들어 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씩 끝까지 늘어져. 역간 늘리듯이. 그러니까 엿을 한번 끝까지 한번 잡아당겨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자포자기 형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형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에라 될 대로 되라. 정말이에요. 그런 수험생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왜냐면 그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본인이 감당을 할 수준이 넘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감당할 수준이라면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요. 나 이거 못해 이렇게 돼버려요. 나 이거 못해라고 손 놔버려요. 우리 인생사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워낙 큰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넋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왜? 본인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넋이 빠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내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요? 넋이 빠지면 나 차분하게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도 똑같은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늘렸다고 어느 순간 이렇게 줄여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감당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권대리가 뭔지 알았고, 그러면 이 무권대리는 본인이 원체 책임지지 않는 건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추인과 추인고절, 최고와 철회,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우리가 다 정의 끝났죠. 자, 요 정도 내용만 우리가 협의에 무권대리에서 요 정도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의 세워놔도 이미 50% 끝났어. 50%. 이게 된 정의가 안 세워진 상태 공부하니까 맨 무너져 그러는 거예요. 이미 50% 끝난 거예요. 이것만 딱 제대로 세워놔도 이미 협의에 묶어놓은 50% 끝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럽니다. 28회 시험을 대비해서 제가 대리에서 3문제 정도를 출제하는데 무조건 출제되는 게 2개가 있다. 하나는 제 대리의 삼명관계, 또 하나는 협의에 묶어내리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출제된다. 그럼 나머지 한 문제는 표현들이 아니면 복대리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8회 얼마 전에 봤던 거 대리 삼명관계 한 문제, 협의에 묶어내리 한 문제 무조건 출제하잖아. 그 2문제는 했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출제된다고 하는 부분은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근데 거의 이변이 없는 한 출제가 되니까. 그게 우리 민법에서 그렇게 예측 가능한 부분이 몇 개가 있냐면 70점이에요. 70점. 이게 30개 정도는
충분히 올해 내년도 시험에 무엇이 어디 부분이 나올지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 30개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민법에서. 근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출제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나올지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면 참 불안하잖아요. 근데 어디가 나올지 알고 있어. 어느 부분이 나올지 알고 있어. 그럼 그 부분을 철저히 공부해서 그 부분이 나오면 맞춰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나올지 알고 있는데. 제 말 이해됩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 합의 문건들에는 이 정도 마무리 짓고, 자, 그러면 이제 표현들이를 좀 봐볼게요. 대체 표현들이가 뭘까? 여기 봐보세요. 똑같이 지금 할게요. 지금 을이란 자가 갑을 들여서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을이 갑을 들여서 매매 체결 권한이 없어. 그럼 이게 무권대리 맞죠? 그럼 이게 무권대리고 이게 무권대리이 아니에요. 그럼 이에 대해서는 본인은 책임진다, 책임지지 않는다. 요렇게 방금 협의 무권대리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요 상대방이 이런 거예요. 요 대리나 칭한 이 자가 분명히 매매 체결 권한이 없는데 있다고 믿었단 말이야. 있다고 믿었어요. 이때 상대방이 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원인이 존재한다면, 믿을 만한 원인이 있다면 요 신뢰를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책임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본인에게 책임을 주는 무권들을 뭐라 그랬어요? 표현들이. 자, 지금부터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봐보세요. 갑이란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요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을은 대리 권한이, 매매계약 체결 권한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요 갑이 본인이 병이 누군데요? 상대방한테 이런 거예요. 어이, 내가 어제 을에게 대리권 줬네.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알린 거예요. 을한테 대리권 줬다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대리권 줬어 안 줬어요? 대리권 줬어요 안 줬어요? 아, 대리권도 주지도 않았으면서 상대방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어제 을한테 대리권 줬네? 라고 알려준 거야. 자, 마침 일주일 후에 을이 병 앞으로 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갑에 대린 을입니다. 이 땅 사시겠어? 그러니까 병이 사지요? 라고 매매 체결한 거야. 그러면 을은 분명히 갑의 대리인이에요. 요 매매는 대리인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을은 매매 체결될 권한이 있어 없어? 그럼 무권대리인 아니에요. 이건 무권대리인이 맞죠? 그럼 본인은 이에 대해 책임져 앉아? 앉아. 요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봐봐요. 요 병이라는 상대방이 봐보세요. 지금 대리나 칭하는 이 을씨가 분명히 매매 체결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없는데 있다고 믿었단 말이야. 왜 믿었나 가만 봤더니 대리권 수여표 있다면 믿었잖아. 대리권 줬다고 알려줬잖아. 대리권 줬다고 알렸으니까 요 상대방은 요 의뢰한 자가 대리권 있나 보다라고 믿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신뢰만 원인이 존재하죠? 그럼 신뢰 보호해야 되죠. 그럼 이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무권되지만 본인에게 책임을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방금 전에 본인에게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를 우리는 뭐라 불렀어요? 그걸 표현대리라고 불렀잖아요. 이걸 표현대리라고 안 불렀어요? 본인에게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를 뭐라 불렀어요? 표현대리. 그럼 봐보세요. 이 성립한 이 표현대리를 봐보세요. 가만 보니까 요 대리권 수요 표시가 원인이 돼서 지금 성립하는 모습 맞죠? 맞잖아요. 맞어요? 붙여 읽어보세요. 이걸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리권 수요 표시가 원인이 되어서 성립한 거 아니에요? 대리권 수요 표시가 원인이 돼서 성립한 건 맞죠?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이제는 표현 대리가 성립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대방은 보호해야 되죠? 보호해야 되니까 본인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누가에게? 본인에게 토지 넘겨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표현들이라는 건 그러면 결국 이 말 아니에요. 겉모습을 신뢰한 상대방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를 말하는 거구나. 됐어요? 다시 정의 내립니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표현대리. 다시 한 번만 더요. 다시 한 번만 더.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를 뭐란다? 표현대리. 보니까 봐보세요. 이 대리권 수요 표시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원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믿을 만한 원인이 있으니까 이 상대방 신뢰를 보호해야 되겠죠. 이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방금 전에 본인에게 책임지는 무권대리를 뭐라 썼어요? 표현들이. 그럼 이 표현들은 어떻게 성립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성립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가 원인이 돼서 성립한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그 말이 뭐냐면 대리권 수요 표시가 원인이 되어서 성립하는 표현대리 이 뜻이에요. 제 말 하셨어요? 그러면 표현들이 일단 정의는 세웠어요? 넘어갑시다. 그럼. 정의 있었으니까 넘어가면 되겠죠. 아셨죠? 자, 그러면 넘기면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라는 게 나오죠.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무효와 취소를 이제 볼 거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건 이제 여기서 이제 써먹어 봅시다.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라고 배웠죠. 그러면 의사표시처럼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성립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성립 요건을 다 갖추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고 그랬죠. 자,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럼 법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법률 효과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법률효과를 논할 실이 없어요. 여기서 끝나버린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법률이 성립했어요. 그럼 법률이 성립했다는 얘기는 법률 효과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존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법률행위 특색이 당사자가 의도한 바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게 특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는 하나의 법률이 성립했다면 당사자가 의도한 바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려면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소 또한 필요하더라 라고 했어 안 했어요? 그럼 이때 효력 발생 요건을 다 갖추면 당사자가 의도한 바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 이때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사자가 의도한 바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기억나시죠? 그럼 이때 당사자가 의도한 바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 상태를 우리는 유효라고 하더라. 반면에 당사자가 의도한 바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뭘 한다? 무효라 하더라. 이렇게 배운 건 맞죠? 그러면서 또 배웠던 걸 써먹어 봅시다. 여기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이 제도를 우리는 뭐라 한다? 취소라 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요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자는 건데,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이 법률 효과는 유효 아니면 무효 둘 중에 하나죠. 일단 법률이 성립하면 유효 아니면 무효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일단 법률이 성립했다면 이 법률행위는 그러면 유효임이 원칙일까요? 아니면 무효임이 원칙일까요? 그렇죠. 요게 원칙인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법률이 성립하면 당사자가 의도한 바대로 효과가 발생함이 원칙적 모습이더라 이 말이에요. 제 말 아셨어요? 그러면 이 무효라는 것은 이 원칙을 깨는 거죠. 그러면 원칙을 깨려면 깰 만한 근거들이 필요하겠죠. 그
그걸 우리가 무효 사유라고 표현해요. 무슨 사유? 자, 또 보세요. 취소 봐보세요. 취소도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취소도 이 원칙 깨는 건 맞죠? 그럼 일단 취소를 통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려면 취소할 만한 근거가 필요하겠죠? 이걸 우리가 취소 사유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무효 사유와 요 취소 사유랑 가만히 보니까 이 원칙을 깨는 거죠. 무효 사유, 취소 사유는 전부 다 이 원칙을 깨는 것들 아니에요. 자, 원칙을 깨려면 깰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취소 사유인지, 취소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증명 문제가 돼도 되죠. 증명 문제. 그럼 누가 증명할 것이냐는 거예요. 항상 원칙을 깨는 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누가 증명한다고요? 원칙을 깨는 자. 그러면 무효를 주장한 자가 이 원칙 깨는 자죠. 취소를 주장한 자가 원칙 깨는 자죠. 그래서 무효 사유는 무효 주장자가 입증하라 되어 있는 거고, 취소 사유는 취소 주장자가 입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연결 자체가. 항상 원칙을 깨는 자가 증명 문제를 가지는 거예요. 증명 책임을. 자, 그건 또 나중에 하기라고.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자는 게 요 무효와 취소를 공부하자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요 칠판에 써져 있는 것만 가지고 제가 무효에 대한 정의를 내릴 거고 취소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려고 해요. 칠판에 써져 있는 것만 가지고. 자, 무효란 봐보세요. 법률에 있는 성립했으나 뭘 갖추지 못했죠?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이 말 아니에요.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 아니에요. 이게 무효의 정의야. 다시 한번. 무효란 법률행위는 성립했으나 뭘 갖추지 못해서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럼 무효 정의가 딱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취소 정의를 내려볼게요. 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거죠. 무효를 다른 말로 하면 효력이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걸 말한다. 그럼 취소정의 나왔잖아요. 지금 칠판에 써져 있는 거 먼저 정의 내립니다. 무효란 법률에 성립했으나 뭘 갖추지 못해서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럼 무효 정의 나왔죠? 나왔잖아요, 지금. 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거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걸 말한다. 그럼 취소정의 나왔잖아요. 이 칠판에 써져 있는 걸 가지고 이미 무효 정의, 취소정의를 다 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어진 것 가지고 그 개념적 정의를 자꾸 만들어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지지 않는 거 가지고 끌고 와서 자꾸 뭔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뭔 그림을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쉬운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다시 한번. 무효란 칠판 써져 있는 거 가지고 보세요. 법률 일단 성립한 건 맞잖아요. 성립할 때 뭘 갖추지 못했어요? 효력 발생 요건 갖추지 못했죠. 그래서 처음부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효라면 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로 되돌린 걸 말하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봐봐요. 그럼 무효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잖아요. 자, 취소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무효와 취소는 효과는 동일하잖아요. 둘 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니까. 그러면 차이가 뭘까? 효력이 없는 상태가 둘은 효과는 동일해요. 그러면 이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이 뭘까? 차이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무효는 무효임을 주장하든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든 간에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주장이 필요 없다 소리죠. 그죠? 자, 취소 보세요. 취소 전에는 유효, 무효. 유효잖아. 취소에만 비로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죠. 여기는 주장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무효와 취소의 본질적 차이인 거예요. 둘 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무효든 취소는 둘 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죠? 둘 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 무효와 취소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무효는요. 무효임을 주장하든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든지 간에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취소의 경우는 봐보세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잖아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잖아요. 취소를 해야만 비로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여기는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효와 취소의 본질적 차이다 이 말이에요. 제 설명 아시겠어요? 잠시 했다가 계속하겠습니다.